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한 30분 정도 여러분하고 리더십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저는 멘탈랩 연구소장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소에서는 사람에 대한 연구를 해요. 그래서 세 사람 이상이 모여서 어떤 이익을 추구하는 단체를 만들면 이걸 조직이라고 정의를 하고, 이 안에서 소통은 왜 되지 않고 갈등은 왜 생기는지, 리더십은 왜 발현되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연구해서 다양한 분야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하고 나눌 내용들은요. 저희 연구소만의 시각으로 연구한 내용들을 공유할 거예요. 그래서 리더십이 이렇게 분석이 되는구나 하고 참고 삼아 편안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제가 얼마 전에 TV를 보다 보니까 이제 그 귀화한 외국인들이 모여서 하는 토크쇼가 방영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한국에 와서 여러 가지 경험들을 얘기하는데 아프리카계 외국인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귀화한 지 얼마 안 돼서 택시를 탔답니다. 이 기사님이 물으시더래요. 어느 나라에서 왔냐고. 그래서 어느 나라에서 왔다라고 얘기했더니 우리나라는 정말 살기 좋은 나라 아니냐 하면서 뭐 밤늦게 돌아다녀도 위험하지 않은 나라가 많지 않고 10시, 12시에 가서도 저녁을 먹을 수 있는 식당이 있는 곳이 그런 나라가 많지 않다. 우리나라는 정말 살기 좋은 나라다. 잘 왔다. 그러면서 40분 동안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한국에 대한 좋은 얘기를 무수하게 듣고 내렸답니다. 그랬더니 뭐 이게 애국심 아닌 애국심이 다 생기더래요. 그래서 이를 보고 이제 돌아가는데 또 택시를 탔겠죠. 근데 기사님이 또 물으시더래요. 어느 나라에서 왔냐고. 그래서 어느 나라에서 왔다 그랬더니 우리나라 살기 너무 힘들지 않냐며. 만약에 일을 보러 왔다면은 빨리 보고 돌아가라고. 이 나라는 헬조선이다. 오죽하면 헬조선이라고 하겠냐. 너무너무 살기 각박하다. 그러면서 40분 동안 한국에 대한 나쁜 얘기를 주구장창 들으면서 왔대요. 그러더니 딱 집에 도착했더니 괜히 왔나? 가야겠다. 다시 돌아가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이 같은 나라에서 같은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생각이 어쩜 이렇게 다를까요? 근데 이 리더십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한테 여러분의 리더는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물으면 굉장히 주관적인 대답이 나올 확률이 높아요. 그죠? 저희가 2011년부터 한국 리더십의 특성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뭐 인터뷰도 진행하고 그리고 뭐 리더십 역량 평가도 분석해보고 당연 평가 결과도 분석을 해봤어요. 그런데 이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리더십이 주관적인 평가가 주를 이루다 보니까 사실 신뢰도 있는 결과치를 얻기가 그렇게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는 기존에 있는 자료들을 모두 접어두고 우리만의 시각으로 한번 연구를 해보자 라고 결정을 하고 좀 다른 접근 방법으로 접근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리더십을 역량적 접근이 아닌 심리적 접근을 통해서 한번 그 특성을 도출해보고자 노력을 했었는데 저희가 쓰는 방법은 이런 방법이었어요. 구성원의 멘탈 문화를 진단을 해요. 그리고 그 진단 결과에 의해서 어떤 리더십의 특성이 있는지를 도출해내는 방법을 썼어요. 그러다 보니 멘탈 문화 진단이라는 걸 해야 되니까 도구가 필요했겠죠. 그래서 저희가 멘탈 진단 도구인 포엠 테스트를 개발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포엠 테스트는 개인의 멘탈을 진단하는 부분인데 이 테스트를 가지고 멘탈 문화를 진단하다 보니까 리더십뿐만 아니라 조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규명할 수 있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여러 가지 데이터를 얻었는데 오늘은 이 리더십에 대한 부분만 여러분하고 조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근데 이게 어차피 이 포엠 테스트의 결과에 의해서 리더십이 분석되다 보니까 포엠 테스트가 어떤 건지 좀 아셔야겠죠. 그래서 제가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4개의 메커니즘을 진단하는 심리 테스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사람하고 업무로 나누고 성장 동기를 일으키는 심리 요인 2가지, 그리고 관계 동기를 일으키는 심리 요인 2가지를 도출해서 총 4개의 메커니즘의 발달 정도를 가지고 어떤 멘탈을 읽어내는 진단 도구예요. 그래서 4개의 메커니즘은 주도성, 완벽성, 수용성, 낙천성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동기라는 심리적인 부분을 진단하다 보니까 진단은 4개의 진단으로 간략하게 이루어지지만 해석에 있어서 복잡성을 피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4개의 진단을 그 기제를 진단하지만 그 결과 분석은 총 14개의 메커니즘의 발달 정도를 분석해내서 이런 프로파일이 도출되게 돼요.
그래서 이런 포엠 진단이라는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메타 분석을 통해서 여러 가지 데이터를 얻어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 이 데이터에 의해서 나온 대한민국의 리더들의 특성을 한 3가지 정도로 정리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럼 대한민국 리더의 특성을 한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서 알아볼게요. 저희가 리더십에 대한 연구를 한 지는 꽤 됐어요. 그래서 그 기간은 좀 길지만 의미 있는 데이터가 나오기 시작한 건 한 5, 6년 전부터예요. 그래서 오늘은 최근 3년간 45개 기업을 기준으로 그 저희가 낸 통계치의 결과치를 가지고 설명을 드릴 텐데 모수가 한 2,500명 정도 되니까 이게 적은 모수는 아니에요. 그리고 리더십에 대한 부분이다 보니 연령대가 40대와 50대의 남자분들에 조금 국한되어 있는 건 좀 자연스러운 현상이겠죠. 포엠 테스트 결과를 리더십에 해당하는 어떤 분석 툴에 의해서 분석을 해요. 그렇게 되면 리더십에 필요한 역량들을 한 4개 정도 도출할 수 있게 되는데 그 4개의 키워드는 타인 수용, 관계관리, 업무관리, 업무주도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4가지는 역시 멘탈이다 보니까 의지 쪽에 가깝겠죠. 그래서 타인 수용 의지가 높게 나타난다고 해서 타인 수용이 높은 건 아니에요. 그죠? 그런 기준을 가지고 이 변화 곡선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한국의 리더들이 보이는 첫 번째 특성은 공통성과 차이점을 명확히 보인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한국 조직에서 일하는 리더들 모두 다 공통적으로 보이는 특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업종별로 뚜렷하게 차이점을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2개의 업종을 제가 비교해서 보여드릴 텐데 그거는 이제 금융업종하고 제조업종, 좀 업태가 다르죠. 이 2가지를 비교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금융업종의 그래프는 이렇게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제조업종의 평균 그래프는 이렇게 나타나요. 자, 어떠세요? 공통점과 차이점이 좀 보이세요? 타인 수용 의지와 업무 주도에 대해서는 그렇게 갭 차이가 크지 않아요. 그죠? 근데 관계관리나 업무 관리는 굉장히 크게 나타나죠. 모든 리더들은, 우리나라의 모든 리더들은요, 타인 수용 의지가 높게 나타나요. 들어주고 싶고, 그죠? 다 받아주고 싶고, 수용하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그게 잘 발현되지는 않는 거죠. 그죠? 의지하고 또 하는 게 다르니까. 그러다 보니, 의지는 없지만 발현되지 않아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길 수 있는데 조직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이 타인 수용 의지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발현되지 않는 것보다는 업무 주도가 다 낮게 나타나는 부분, 이 부분이 조금 더 심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리더들의 업무 주도 의지가 낮게 나타난다는 거는 위험 감수를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도전성은 좀 당연히 떨어지겠죠. 그리고 뭐 약간의 변화 관리도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내부적으로 보면은 조금 약간의 회피적인 성향이 나타날 수 있어요. 모두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갈등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일단은 조금 회피하고 싶은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는데 이런 문제들은 전반적으로 한국 기업의 리더들이 모두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이기는 해요. 물론 평균적으로 좀 대다수 이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좀 알아두셔야 되는 건 우리 회사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점들이 우리 모든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중에 하나인지 아니면 우리 회사만 요것이 심하게 나타나는지는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 거에 비해서 이런 그 공통점이 있는 거에 반해서 관계관리나 업무관리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업종별로 차이점을 뚜렷하게 보이는데 이건 어찌 보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처럼 보여져요. 그죠? 왜냐면 그 영업 관리를 주로 해야 되는 금융업종에서는 관계에 몰입을 하고 생산 관리를 주업으로 하고 있는 제조에서는 업무 관리를 뭐 중시 여겨야 되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 현상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그래프가 리더들의 그래프라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들은 어느 정도 사람 관리, 업무 관리를 다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다 보니 여기에 대한 불균형 때문에 생기는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갭 차이에서 오는 분명 현상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의 리더들은요, 조직이 원하는 리더상에 아주 잘 부합되어 있다는 강점도 보이지만 그러다 보니 전체적인 관리 역량의 불균형을 가지고 있는 단점도 보여요. 이 시사점은 이건 것 같아요.
우리 회사에 있는 문제점들이 너무 과대 해석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조직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굳이 과대 해석해서 우리 반의 문제점으로 인식하기보다는 조금 더 평균적인 부분들을 알고 거기에서 얼만큼 벗어나는지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부분들 조금 알아두셨으면 좋겠다 싶어요. 한국 리더십의 특성 두 번째는 조직의 특성에 따라서 리더십의 형태가 크게 변해요. 굉장히 탄력적으로 변한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특성이 조금 전체적으로 모두가 보이는 공통점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했다면, 두 번째는 아주 개별화된 모습인데요. 각 가정마다 개인사가 다 다르듯이 조직에도 다 개인의 상황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그 조직의 개별적인 특성에 따라서 그 형태도 다 돼서 독특하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실 때도 이런 걸 좀 체크하셔야겠죠. 우리 회사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리더십 문제점들을 체크할 때 조직의 특성을 먼저 분석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두 번째 특성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그 케이스 스타디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 기업의 사례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이 기업은 이제 어떤 회사냐면 부품을 만드는 중소기업이었어요. 그래서 설립자가, 그러니까 오너가 경영에 계속 참여하고 있는 케이스였고,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급성장하면서 굉장히 많은 문제나 현상들이 일어났던 케이스예요. 그리고 우리 오너의 마인드는 상당히 관리자적인 마인드셨고 통지적이셨어요. 그러면 좀 가부장적인 성격을 가진 아버지 밑에 있는 가족들 상상해 보시면 그래프가 조금 상상이 되시죠. 이 기업의 리더, 팀장급 그래프는 이렇게 나타나요. 별표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타인 수용 의지가 조절 필요 영역을 넘어서서 거의 뭐 지배적인 상황까지 올라간 상태인 거고, 직무 주도라는 부분은 개발 필요 영역을 넘어서서 거의 잠재되어 있는 거예요. 굉장히 수동적인 문화이겠죠. 그래서 이 정도로 직무 주도가 떨어져 있다고 한다면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거나 문제 해결을 하거나 변화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건 거의 불가능해 보여요. 그런데도 이런 경우에 경영진들이 이 조직의 문제를 피부로 느끼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왜냐면, 자, 보세요. 제가 제조업종이니까 제조업종의 평균치 그래프하고 비교해 설명을 드릴게요. 그럼 비교해보면 이런 느낌이 나요. 자, 관계관리나 업무관리에 있는 부분에서 별로 갭 차이가 보이지 않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일도 그런대로 그냥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고 사람들도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져요. 딱 봐도 그렇죠.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이 무난하게 돌아가고 있는 회사처럼 보여져요. 그러나 이 갭은 언제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하냐면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서는 이게 피부로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죠. 사실 이 A기업의 경영진들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팀장들이 약간 주눅 들어있을 뿐이지 업무에 영향을 주고 있는 정도는 아니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건 중견기업으로 성장을 하면서 외부 인력이 아주 급격하게 빠르게 유입되기 시작하면서 엄청난 성장통을 겪었던 케이스예요. 뭐 쉽게 설명을 드리면 댕기 따고 한복 입고 자분자분 살아가는 마을에 어느 날 배꼽티 입고 반바지 입은 애들이 훅 하고 들어왔어. 그럼 서로 얼마나 문화 충격이 크겠어요. 멘탈적으로. 그죠? 여기에 대한 충돌이 어마어마했고, 그 상황에서 형식적으로 있던 노조가 강성으로 변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문제가 두드러지기 시작을 했는데, 우리 리더들은 그런 부분들을 관리할 수 있는 그 역량 자체가 아예 없었죠. 그러면서 뭐 굉장히 혼란기를 겪고 이 빨간 그래프가 요동을 쳤던 케이스, 어마어마한 성장통을 겪었던 케이스예요. 그래서 이 케이스에서 이제 여러분들도 조금 한 번쯤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게, 정말 조직의 개별적인 특성에 따라서 형태가 다르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모든 리더들이 가져야 되는 기본적인 리더의 소양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리더들을 체크하는 리더십 역량 진단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조금은 무리수가 있어 보여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알아내기 위해서는 조금 우리만의 특성, 그죠? 우리 조직의 특성도 알아야 되고 구성원들의 멘탈적인 특성도 좀 알고, 여기서 리더십의 형태가 어떻게 변하고 필요 역량이 뭔지 이런 것들을 조금 개별화되게 접근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게 시사점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리더십의 형태가 굉장히 탄력적으로 변한다는 건, 이 탄력성이라는 거는 긍정성도 있고 부정성도 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굉장히 리더 문화가 좋아 우리 회사는. 그런데도 외부 자극에 의해서 쉽게 안 좋아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안 좋았던 문화가 원인이 뭔지를 정확히 파악해서 제거해주면 긍정적으로 회복되는 탄력성도 상당히 좋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 회사의 특성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개별화된 어떠한 기준점을 만들어 간다면 조금 효율적인 솔루션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첫 번째 특성과 두 번째 특성이 현재 리더십에 대한 어떤 얘기들이었다면, 세 번째 특성은 좀 미래로 가보죠. 세대 차이예요. 지금 조직 내에서 세대 차이의 이슈 많이, 그죠? 인구 해제되고 있죠. 그죠? 밀레니얼 세대니, 뭐 꼰대니, 라떼니, 뭐 그죠? 근데 도대체 이 말로만 듣던 이 세대 차이가 어떻게 리더십적인 측면에서는 어떻게 충돌하고 있고 어떤 현상을 어느 정도까지 보이고 있는지 한번 데이터로 보자는 거죠. 제가 대상으로 삼은 업체는 가장 요즘 성장 속도가 빠른 IT 업종을 예시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변화가 굉장히 빠른 곳이죠. 그래서 어차피 이제 세대 차이를 우리가 알아보는 거니까 연령대별로 좀 알아보면 30대, 40대, 50대를 기준으로 조금 볼게요. 30대는 이제 그 리더가 될 사람들이고, 40대는 한참 리더로 활동하고 있으신 분들이고, 이제 50대는 경영진 정도에 들어가겠죠. 자, 우선 이제 실무에 관련되어 있는 30대와 40대를 한번 비교해서 볼 텐데, 어떤 기준으로 볼 거냐면, 그 조직의 충성도는 어떻게 차이가, 조직 충성도는 어떤 차이로 보여지고 있는지, 그리고 릴레이션십이라는 부분이에요. 이 릴레이션십은 조직 내 관계 관리로 보시면 안 돼요. 그냥 전체적으로 개인 삶에 있어서의 모든 관계로 보시면 돼요.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보면 좀 더 가까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직무 몰입하는 정도, 그리고 직무를 주도하고자 하는 부분, 주도하는 정도, 이런 정도를 가지고 연령대별로 30대, 40대부터 한번 비교를 해보죠. 자, 30, 40대를 비교해보면은 요런 그래프가 나타나요. 일단 충성도에 있어서 크게 차이가 없어 보이죠. 의외로 30대는 더 높은 것처럼 보여지기도 해요. 근데 여기서 좀 깊이 있게 들어가 보면 좀 다른 점이 있는데, 40대의 충성도는 진정성을 가져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조직의 성장과 함께 성장하고자 하는 의지, 그죠? 그야말로 조직 충성도가 높은 케이스. 그런데 30대의 충성도는 이 조직에 머무는 동안만 보이는 충성도예요. 40대하고 좀 다르죠. 그래서 내가 이 조직에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이 조직에 보여야 되는 충성도까지는 보여주는 거예요. 좀 합리적일 수도 있죠. 그래서 충성도가 둘 다 높게 나타나지만 좀 의미는 조금 다르다라는 거. 그런데 아주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이고 있는 차이점은 뭐냐면, 요 릴레이션십과 직무 몰입이라는 부분이에요. 요건 제가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만족한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30대의 마인드는 이거예요. 만족한 라이프 스타일을 내가 유지하기 위해서 직무에 몰입하는 거예요. 동기 자체가 40대하고는 좀 다른데, 40대는 일에서의 성공이 만족한 나의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어요. 그죠? 동기 자체가 정반대인 거죠. 그래서 30대는 만족한 내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직무 몰입을 해요. 이건 개인차가 좀 있기는 하지만. 근데 40대는 일에서 성공하는 것을 목표로, 그 목표의 결과가 만족스러운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이 동기가 다르다 보니 여기에서 일어나는 충돌은 상당히 많은 현상들을 일으켜요. 그 현상 연구해 보면 굉장히 재밌는데, 40대와 30대의 이 마인드 차이가 지금의 세대 차이를 만들고 있는 거고, 이 갭 보세요. 상당히 크죠? 그죠?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갭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변화에 힘든 시기에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 30대에 약간 대두되는 문제는 어떤 거냐면, 업무 주도라는 부분에 결과치가 상당히 낮게 나타나요. 거의 바닥에 붙어 있죠. 이 정도로 직무 의지도, 그러니까 직무 주도 의지도, 그다음에 직무 주도성도 낮게 나타나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나는 내 만족한 삶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굳이 책임지고 싶은 일을 하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이들은 만족한 삶을 위해서 직무에 몰입을 해요. 그런데 굳이 내가 책임지면서 힘든 일을 하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진급 기피 현상이 일어나요. 난 진급 안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열심히 하면서 내 만족한 삶을 즐기겠다. 그러나 40대는 아직은 어때요? 진급을 목표로 열심히 직무에 몰입하고 있는 세대죠. 그러다 보니 뭐 완벽하게 마인드 차이는 다르게 나타나요. 그래서 만약에 이 30대가 40대 이제 그 40대가 된다고 해서 여러분 이 초록색 그래프로 변할 것 같지는 않죠. 그죠? 제가 봐도 그럴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다 보면 30대가 리더가 되는 시기에는 이 리더십에 대해서 아주 변화가 급격하게 변하는 가속화 현상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리더십 역량이 연구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이제 전혀 다른 문제점들이 도출이 되겠죠. 거기에 대한 솔루션을 찾는데 좀 더 몰입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이 부분을 굉장히 재밌게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는데, 아마도 30대가 리더가 되는 그 시기에 급격하게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나면서 정말 리더십에 한 번 더 변화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 40대를 딱 보시면 30대, 40대 비교 그래프를 보면은 또 하나 보여지는 게 40대가 너무 힘들어 보이지 않으세요? 그죠? 그래서 우리 지금 강의 듣고 계신 분들 중에 40대가 있다면 이들의 고충을 조금 데이터로 제가 보여드릴 텐데 50대를 같이 넣어서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그러면 30대, 40대, 50대가 이렇게 나타나요. 뭐 40대하고 50대는 그게 전혀 그 여러 가지 기제의 차이에 있어서 크게 나타나지 않아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40대는 지금 위로는 50대를 모시고 아래는 30대를 관리해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중간에서 이제 가장 힘든 게임 세대로서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분들이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40대의 그 고충이 이제 데이터로 증명되는 그런 순간이네요. 고생하셨습니다. 토닥토닥.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전반적으로 그 한국 리더십의 특성들을 쭉 보여드리면 데이터로 보여드리면서 정리를 해봤는데, 일단 첫 번째 특성은 공통성과 차이점이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보여지는 어떤 그 특성도 있지만 전체가 같이 보이는 특성들도 있고, 그 다음에 업종별로 보이는 특성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전반적인 부분들을 좀 폭넓게 우리가 진단하고 들여다봐야 되겠다. 그래서 일관된 어떤 하나의 리더십을 가지고 리더십을 인식하는 부분들의 변화가 좀 필요하겠다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 특성에서 좀 전달해드리고 싶은 내용들은 정말 조직의 특성에 따라서 그 어떤 리더십의 형태는 개성을 띄어요. 정말 개별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 환경의 변화도 잘 관찰하고 또 지속적으로 좀 통찰해서 관리와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조금 더 효율적인 솔루션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는 100명의 리더가 있다면 100개의 리더십이 존재한다는 말을 거의 맹신해요. 그죠? 그래서 이 개별화된 특성들을 조금은 인정하고 그러니까 일관된 리더십의 인식, 변화에 이어서 또 개별화된 특성을 조금 더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리더십의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리더십에 대한 연구가 이제 좀 더 활발히 이루어져야 될 거고, 그런 부분에서의 지금 그 힘든 충돌 시기를 잘 관리를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시점 정도로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한 줄 정리. 리더십은 조직의 특성에 따라서 굉장히 개별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역량을 진단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기업의 사례를 가져온다든지 한다는 것이 그렇게 효율적이진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특성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또 진단하고 관찰해서 효율적인 솔루션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